건강한 몸을 위해서 다양한 동작과 운동들이 시도되어져 왔습니다. 그리스 시대 이후로 여러 가지 기구나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것은 바벨이 가장 효율적으로 중량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라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경기에 바벨을 사용합니다. 소리 없는 종, 벙어리 종이라는 의미로 덤브라는 벙어리에 종이라는 벨을 붙여서 덤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동만을 위해 만든 중량도 덤벨이라고 부르고 중량을 긴봉에 부착시킨 것을 바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래로 인한 덤벨과 바벨은 종 모양은 아니지만 중량 운동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량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꼭 무거운 중량을 들어야 하고 무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수준 높은 선수들이 고중량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게 도와주긴 하지만 초보자도 자신에게 맞는 중량을 다룸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정 계층, 즉 힘이 장사인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운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중량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중량을 들 수 있는 방법을 추리고 추려서 3대 운동이 선발이 됩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대근육들의 움직임을 활용하면서 중량을 안전하게 들 수 있는 종목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가장 무겁게 들 수 있는 것의 의미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쉬운 동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세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작을 익히게 되면 무거운 중량을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동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팔굽혀펴기 동작과 이제 비슷한 동작을 중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벤치프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바벨을 잡고 이제 이렇게 미는 동작이 이렇게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상체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상체에 가슴에 붙어있는 대흉근, 그리고 어깨에 있는 삼각근, 그리고 팔에 있는 이 삼두근이 가장 기본적인 근육입니다. 3대 운동에 포함된 이 벤치프레스 동작이 상체에 대흉근, 삼각근, 삼두근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나무에 매달려서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뭐 담을 넘거나 아니면 노를 젓거나 뭔가를 당길 때 사용되는 이런 이두근과 등에 있는 광배근, 승모근 이런 근육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턱걸이 동작입니다. 그래서 상체 운동에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동작이 있는데 미는 동작과 당기는 동작인데 3대 운동에 포함된 것은 이제 미는 동작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당기는 동작 중에 가장 기본으로 알려진 턱걸이 동작으로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립을 하기 때문에 직립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척추기립근과 엉덩이 근육, 즉 몸을 숙여져 있는 몸을 세울 때 가장 안전하게 들 수 있는 동작, 이것이 이제 데드리프트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숙여서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가 다칠 수 있는데 데드리프트 동작은 중량을 안전하게 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그 유래는 그 죽도록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바닥에 놓여 있는 웨이트, 즉 놓여져 있는 중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데드 웨이트를 리프트한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데드리프트의 원래 의미는 바닥에 있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거지만 우리가 초보자들이 할 때는 꼭 바닥이 아니라 바닥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뭐 무릎 정도 있는 바벨을 드는 것도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데드리프트 자세는 꼭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자세는 중량을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자세가 익숙해져 있으면 척추기립근과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큰 대둔근이 발달이 되면 나중에 뭐 화분을 옮기거나 물건을 옮길 때 안정적으로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가 바벨을 들 수 있는 동작 중에 가장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세계 기록이 지금 1000파운드가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거운 동작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아예 자세가 안 나온다는 거는 내가 신체적으로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땅에 묻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의 자세를 익힘으로 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대둔근과 척추 길이근 그리고 다리 뒷부분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쿼트는 하체 발달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진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체는 스쿼트 말고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달리기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스케이트라든가 스키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발달시키고 있지만 그 발달의 측면을 떠나서 스쿼트 자세라는 게 내가 이런 근육들을 잘 협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내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 이런 관절들을 접어서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자세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꼭 스쿼트를 해야만 다리를 발달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자세를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하체를 이용한 운동을 할 때 이 협응이 완전하게 돼서 부상 방지라든가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쿼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가장 무겁게 들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고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대근육들의 협응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만 자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3대 500을 들지 못하더라도 안정된 자세로 스쿼트를 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대 500도 매우 좋은 목표인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에서는 파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3대 1000파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450kg 기준으로 말하곤 합니다. 즉 500이라는 숫자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일정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500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3대 400에서 500도 매우 잘하는 수준이지만 엘리트 선수들에 비하면, 즉 세계 기록에 비하면 절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3대 운동도 500이든 400이든 들고 안 들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대 운동을 꾸준히 익혀서 자세를 좋게 만드는 노력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이 가장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자세의 의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기는 어려울지라도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중량을 들기에 적합하고 쉬운 자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의 자세를 정확하게 익히는 것은 3대 500을 들어올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안 좋은 자세로 타고난 힘으로 억지로 3대 500을 드는 것보다 중량을 많이 들지 못해도 정확한 자세로 3대 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누구나 200~300kg를 들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해당 스포츠가 주는 유익을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본 운동들의 유익은 우리가 놓치기에는 매우 큽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근육들, 척추 길이근과 대둔근과 복직근, 이러한 코어 근육들이 안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3대 운동이라는 것이 거의 정론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3대 운동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턱걸이,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운동들의 유익은 매우 큽니다. 배우고 원활하게 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매우 긴 시간 필요하지만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하면 어떤 운동을 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의 자세를 꾸준히 익히면 중량 운동을 머신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안전하게 무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영상들에서 다양한 비법을 소개하지만 모든 비법은 기초공사가 잘 돼 있을 때 통용되는 것입니다. 기초운동의 중요성을 잊고 유명 선수의 운동 루틴을 따라한다던가 비법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PT 몇 번으로 완성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라는 것은 다양한 체력 요인이 포함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스쿼트의 예를 들어서 스쿼트 자세를 처음 배운 날 절대 자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1년을 해도 스쿼트 자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PT 몇 번 받았다고 자세가 완벽하다고 착각합니다.
저 자세는 완벽한데 왜 무릎이 아프죠? 왜 허리가 아프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골프를 예를 들면 레슨 몇 번 받고 스윙은 완벽한데 왜 공이 안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거 우즈나 유명 프로의 자세를 몇 번 배운다고 해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윙이 그런 유명 선수에 비슷하게 근접하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누구나 그것을 인정합니다. 스윙이 완벽한데 저는 왜 비거리가 나지 않을까요? 혹은 스윙이 완벽한데 저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 스윙 자세를 어떻게 교정할까요? 어떻게 완성도를 높여야 할까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보디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레슨 몇 번 받은 것으로 자세가 완벽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세는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좋아져야 하고 매우 긴 시간을 걸쳐서 완성돼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운동을 통해 다양한 체력 요인이 추가되면서 자세의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스키도 초보자 때는 급경사에서 자세가 무너지지만 다양한 경사를 타다 보면 어떠한 경사에서도 안정된 자세로 스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사에서도 똑같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세의 완성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세를 배웠다고 급경사에 올라가서 똑같이 탈 수 있는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디빌딩도 기초 운동을 배우지 않으면 완벽한 자세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 3대 운동은 3대 500을 들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3대 운동의 자세를 배움으로 해서 우리는 그 동작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탤런트를 운동시킨 적이 있는데 그 작품을 하기 전에 이제 상의 탈의를 하는 씬이 있어서 몸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병원을 가도 그 허리를 고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저를 찾아와서 허리 고치는 거는 제가 포기했으니까 일단 만들 수 있는 만큼 몸을 만들어 달라고 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대 운동이 주는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대 운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몸 만들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3대 운동의 자세를 알려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중량을 든 것이 아니라 3대 운동의 자세를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 일정 기간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140kg의 중량으로 허리를 숙이는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게 되자 결국은 몸 만들기에 성공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3대 운동은 3대 500을 들어야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중량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상태에 가기를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이기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3대 500을 들어야 되고 중량 부심을 갖기보다는 3대 운동의 자세를 얼마나 더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3대 운동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디빌딩이나 트레이닝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과부하의 원칙입니다. 원칙은 예외가 없이 변할 수 없는 기준을 말합니다. 조 웨이더는 보디빌딩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몇 가지 오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법의 원칙이라고 명명해서 운동은 분할 훈련을 꼭 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분할법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선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칙과 혼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하체 운동하는 날, 가슴 운동하는 날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트레이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전신을 골고루 매일 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가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선택의 문제이고 어떻게 방법론을 이용하는가의 문제이지만 특정 방법론을 원칙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진짜 원칙은 매우 적습니다. 어쩌면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과거의 원칙이 유일한 원칙이고
나머지는 과부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디빌딩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몸 만들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문을 연구할 때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변치 않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판단을 매번 다르게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합리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방법론을 적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방향과 속도의 문제로 분리한다면 원칙을 설정하는 것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방법론은 속도의 문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분야도 방향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라는 단어 때문에 과한 운동이라는 뇌피셜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부하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과하게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과부하의 원칙을 완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최근 PT를 받으면 무리하게 운동시켜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한계를 더해야 근육이 큰다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과부하 원칙의 왜곡입니다. 과부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해서 생긴 오해들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생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과부하라는 것의 의미는 일상의 자극보다 다른 자극으로 근육 속에 있는 근세포의 환경이 변화될 정도의 자극입니다. 우리의 몸은 근육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는 항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성은 인간의 특징이 아니라 인간 세포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몸은 수억, 수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세포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세포 내 환경을 항상 같은 상황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의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을 근육이 항상 같은 크기를 유지하려는 성질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근육이 아닌 근세포 내 환경의 성질이고 운동은 세포의 항상성 유지를 방해하는 자극입니다. 즉, 세포 내 환경이 변할 정도의 신체 활동이 일어나면 세포 내 항상성이 깨지고 세포는 다음에 같은 자극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주변과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응이라고 하고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에 초과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팔굽혀펴기를 갑자기 하게 되면 다음날 근육통이 생기고 팔다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몇 번을 지속하게 되면 그것이 적응됩니다. 그것은 바로 근세포 내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팔굽혀펴기라는 똑같은 자극이 왔을 때 과부하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근세포를 크게 만들거나 세포수를 증가시키게 돼서 우리는 체력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근육의 크기가 커져서 항상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근세포 내 환경은 항상 같은 환경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부하 이외에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부하를 통해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는 다양한 주변 요인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 단백질이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미네랄,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성을 도와주는 호르몬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백질, 호르몬, 미네랄, 영양 등 모든 것들은 과부하를 통한 자극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하의 정도에 따라 필요량 또한 달라집니다. 그러한 외적인 요인들은 모두 인간 세포의 기본 성질인 항상성 유지를 위한 보조적인 요소들일 뿐입니다. 과부하의 원칙에서 과부하를 무조건 고중량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부하는 무거운 중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극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무거운 중량이나 아니면 많은 반복수, 아니면 평소보다 가동 범위가 큰 동작, 평소에 하지 않던 동작, 아니면 많은 운동시간, 짧은 휴식 등 세포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운동 방법이나 기구들은 어떤 비법이 있는 듯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과부하의 원칙에 포함됩니다. 즉, 과부하의 원리는 코끼리의 발자국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포함시킬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운동에
모든 법칙을 포함됩니다. 결국 많은 변인을 이해하고 근육에 자극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특별한 비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일지라도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성공하는 방법이 나에게 들어맞을 확률은 다른 사람의 안경을 썼을 때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는 안경이 없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맞는 운동 강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운동 강도는 어떤 방법으로 변인을 조합하던 간에 결국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부하의 원칙이자 근육 발달의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운동 강도의 의미를 중량만으로 착각하거나 특정 반복 횟수,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만을 고집하거나 특정 운동을 고집하거나 선수의 운동을 따라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자신의 몸에 비해 너무나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몸 좋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중량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고 운동의 목표가 고중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몸 좋은 사람들이 고중량을 드는 것은 고중량을 들어서 몸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몸이 좋아져서 고중량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맞는 중량으로 열심히 해서 고중량을 다루게 된 것이지 결코 고중량을 먼저 들어서 몸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 좋은 사람이 중량을 따라합니다. 정작 몸 좋은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중량이 아니라 고중량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정확한 자세입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한 달 전의 과부하가 오늘의 과부하가 아닐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즉, 과부하의 원리가 항상성을 파괴하는 자극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이전에 과부하로 느꼈던 강도가 더 이상 과부하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하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어제 턱걸이를 10개 했으니까 오늘은 12개를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은 14개. 하루에 2개씩 늘리는 거 어렵지 않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1년 후에는 740개의 턱걸이를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은 억지로 늘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턱걸이 10개를 일정 기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몸은 그 트레이닝에 대한 결과로 근육을 발달시키게 되고 더 이상 10개를 과부하로 느끼지 않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과부하의 원칙은 운동이라는 자극을 인간은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적응의 결과로 발달된 근육으로 인해서 인체에 느끼는 과부하 정도는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억지로 한 개씩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부하의 원칙으로 적용된 인간의 몸은 발달되기 마련이고 과부하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트레이닝을 과부하의 원칙을 적용시켜서 잘하고 있다면 운동 일지를 통해서 과부하가 점진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부하의 원칙은 예외가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과부하를 잘 적용시키고 있다면 그 결과 과부하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만약 운동 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트레이닝이 잘못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성의 원칙으로 운동을 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과부하의 개별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과부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팔굽혀펴기 10개가 과부할 수 있지만 B라는 사람은 팔굽혀펴기 100개가 과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체력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통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운동이 되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는 것처럼 평가를 해서 운동 처방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운동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른 과부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법도 다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론과 원칙을 혼동하는 오류를 포함하면 우리는 유명한 운동 방법이 나에게 맞을 것을 기대하고 운동에 도전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원칙이 아닌 정보 때문에 상식적인 운동이 아니라 과학적인 운동을 한다면서 엉뚱한 방법을 적용하는 초보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48시간 휴식 이론이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48시간 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식 시간도 운동 강도에 따라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48시간을 원칙으로 정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공원 한 바퀴를 천천히 걷고 48시간을 쉰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굽혀펴기 10회를 하고 2일간 휴식을 한다면 자세를 익히고 체력을 단련시키고 하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개별성이란 초보자는 초보자 운동, 중급자는 중급자 운동, 즉 단계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운동은 없다는 것이 바로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개별성은 개인적 성향이나 특징이 아니라 개인별 체력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이에 따른 트레이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54세라고 해서 지금 벤치 100kg를 쉽게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팔굽혀펴기부터 시킨다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많든 적든 뚱뚱하든 말랐든 상관없이 초보자는 초보자 운동, 중급자는 중급자 운동, 상급자는 상급자 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축구를 처음 배우는데 뚱뚱하던 마르던 패스부터 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뚱뚱하든 말랐든 기본기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익혀지면 체형이나 특성에 맞는 포지션을 찾게 됩니다. 기초를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 포지션을 정하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딩만 유독 비법이 있는 것처럼 살 빼려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벌크업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도 없는데 무조건 무겁게 들게 하고 과한 칼로리 섭취시켜서 몸이 망가지는 사람들의 예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원칙에서 벗어나서 방법론만 추구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보디빌딩은 우리가 앞서 알아본 것처럼 건강한 몸 만들기를 위해서 인간이 고안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은 건강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훈련을 통한 몸 만들기가 근본적인 체육 활동임에도 다르게 알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디빌딩을 통해 돈을 벌어야 했던 역사적인 상업화의 이면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웨이더는 보디빌딩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보디빌딩을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성장시키기 위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보충제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보충제는 현대사회에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양질의 영양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성장기 유아들이 분유를 먹는 것처럼 근육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명 보디빌더들을 내세운 조 웨이더는 설탕 가루를 판매하는 장사를 합니다. 라는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볼 정도의 거대한 근육을 지닌 선수들을 광고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고칼로리를 섭취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충분하게 공급돼야 근육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칼로리만 고칼로리에 섭취하게 되면 되는 것처럼 설탕가루를 팔았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은 해당 제품의 모델로 기용되고 먹어야만 근육질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단당류 섭취로 인해서 인슐린 민감성이 무너지고 근육 성장을 방해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충제도 효과가 있어야 소문이 나면서 더 팔리게 되는데 설사만 하고 근육 발달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보충제의 1순위에서 멀어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디 포 라이프라는 베스트셀러가 나타납니다. 미국 유명 트레이너인 숀 필립스는 멋진 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빌 필립스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몸 만들기 비포 애프터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승자에게 미국에서 가장 갖고 싶은 차인 콜벳을 상금으로 겁니다. 결국 수많은 비포 애프터의 결과가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변화를 가지고
바디 포 라이프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바디 포 라이프라는 책은 베스트셀러에서 수주간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 만들기에 성공한 중요한 역할을 한 보충제 사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기존 보충제와 급을 달리하며 출시합니다. 밀 리플레이스먼트 파우더, 즉 식사 대용 보충제를 시판합니다. 이 제품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식단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식사 대신 먹을 수 있는 가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디포라이프는 1년 이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 초대박 성공을 거두게 되고 MRP 사업도 엄청나게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몸 만들기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대중들은 건강한 몸에 대해 열광하게 되고 보디빌딩도 프로 선수들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로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충제 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 식사 대용 제품은 물론 영양성분을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인기에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피트니스 산업의 기업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리 토탈 피트니스가 대중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점을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피트니스 사업은 사회 공익 사업 정도로 여기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몸 만들기 열풍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다양한 수익원의 증가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저기로 단기적으로 매출을 올린 다음에 매각하는 클럽들이 나타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PT를 강의하고 단기적인 변화를 위해 바디 프로필을 추천하며 건강과 상관없는 억지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30년 전 헬스클럽 회원 가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사람들을 트레이너들을 통해 영업사원으로 고용해서 매출을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으로의 변화만큼 가치 있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디 프로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일까요? 센터나 트레이너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효과를 강요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등록하자마자 메시지로 식단을 관리하고 닭가슴살을 먹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처럼 만듭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무조건 닭가슴살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강요하고 단기간에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반 회원에게 약물을 권하는 사례가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양실조를 강요하고 닭가슴살을 먹어야 한다고 교육하는 지금 이 시대는 본질에서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스포츠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보디빌딩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보통 모든 선수들은 성장기 때 선수를 하지 않으면 선수의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사회인 야구는 신분증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릴 때 신분 조회를 해서 선수 출신이면 투수를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운동들은 어릴 때 선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선수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발력이나 민첩성 같은 운동신경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것이나 성장기 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운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면 지금 아무리 비만이더라도 30년 동안 배드민턴을 친 사회인이랑 치면은 무조건 선수 출신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선수 출신이 아니면 우리가 상급자까지 도달하거나 프로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은 어릴 때 시작하지 않고 성인 이후에 시작해도 아니면 중년 이후에 시작해도 시합에 출전하는 많은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디빌딩은 순발력과 상관없이 건강 관련 체력인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의 발달을 통해서 신체 조성의 변화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스터 코리아에 출전했을 때 60세 이상부의 선수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제가 쓴 칼럼을 보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 나이가 65세였는데 10년 전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즉 55세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미스터 코리아에 출전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 운동은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어릴 때 시작하지 않아도 중년 이후에 시작해도 꾸준히만 하면은 누구든지 시합에 나갈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보디빌딩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꾸준히만 한다면 확률 100%로 몸 만들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운동도 100%의 확률을 지닌 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드컵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타니처럼 월드시리즈에 진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은 과거의 원칙을 적용시키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누구든지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할 정도의, 그리고 그리스 조각상 같은 몸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전인적인 인간을 추구할 때 시작되었던 가장 본질적인 계획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루 몇십 분이라도 우리의 몸을 단련하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10개 할 수 있는 게 쉽게 20개 하면 변한 10개만큼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 1개를 더 한다고 해서 그 1개가 몸이 만든다는 착각을 심어주면서 그런 걸 통해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고 1개 더를 외치는 트레이너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해서 몬스터처럼 되고 닭가슴살만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디빌딩은 인간에게 필요한 움직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훈련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체육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나서 약물 사용이나 과도한 영양실조의 강요는 우리를 그 유익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 관련 체력을 만들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짱이 되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짱이 된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배울 때도 건강한 몸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살을 빼고 눈에 보이는 모습만 바뀌려고 할 때 우리는 보디빌딩이 주는 큰 유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보디빌딩은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잘못 오해해서 시도하지 않거나 약물 사용이나 건강을 해치는 쪽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유익을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디빌딩은 체육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이고 인간에게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건강한 보디빌딩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관장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PT를 강요하지 않거나 약물을 강요하지 않고 영양실조를 하지 않고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한 운동을 지도하는 건강한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모 지상주의나 그리고 단기간에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변에 헬스클럽을 찾아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 관련 체력을 발달시키고 그 선물로 몸짱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디 가세요? 운동하러 가요. 운동이요? 예. 눈 오는 날이라고 운동하다 안 하면 어떻게 해? 계속 해야지. 오늘 조금 날씨가 단숨에 노온도 녹일 만큼 뜨거운 운동 열풍이 새바람의 정체. 여기서 작심삼일이란 없답니다. 아이 그 안에는 운동기구가 꽉 차 있어요. 조용한 마을에 운동 붐을 일으킨 특별한 체육관 이야기 궁금하시죠? 겨울과 봄이 줄다리기 하는 3월 초입.
가는 계절이 아쉬워서일까요? 동장군이 마지막 맹위를 부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설 작업으로 바쁜 최기훈 할아버지. 누구보다 앞장서 누운길을 청소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마을 분들이 운동하러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수시로 항상 눈을 잘 쳐놔요. 운동이라고요? 집안 곳곳 여기저기 둘러봐도 운동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물건들 뿐인데요. 아이, 그 안에는 운동기구가 꽉 차 있어요. 할아버지의 체육관이라는 이곳. 대체 어떤 운동기구가 있을까 했더니 어라? 웬 침대가 있네요? 게다가 천장엔 용도를 알 수 없는 장치가 한가득. 왜 침대가 있네요, 아버님? 침대? 아, 침대 겸 운동기구. 이게 정말 운동기구라고요? 배, 팔, 허리 전체 온몸 운동이잖아요. 땡기면요. 다리를 무게추 삼아 근력 운동을 하는 할아버지표 운동 침대랍니다. 대한민국 이런 침대가 어디 있어? 정말 처음 봅니다. 아버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뭐? 아, 이거는 삽자로 뭐 눈 치고 하다가 부러지잖아. 그러면 다 못 쓰니까 내뜨린 것 같다 이거 하는 거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나무와 재활용품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다는 침대. 이번엔 또 뭔가요? 아, 윗몸 일으키기. 팔 운동하는 거. 침대 하나로 4가지 운동을 하시네요.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 나이 78세. 78세. 78세인데 아직까지 머리 하나 안 세고 이빨 하나 고다리 있고 눈도 밟고 뭐 다 하니까 자동차 주다가 만드는 거. 거리 조정해야 하니까. 못 쓰는 자전거의 안장을 분리해 만들었다는 체형 맞춤 자전거 운동기구.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는 롤러는 운동하며 뭉친 하체 근육을 풀어줄 요량으로 제작했다죠. 생김새도 목적도 다양한 운동기구 중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다는 이것.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거꾸리 운동기구. 거꾸로 매달려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거꾸리 운동기구부터 허리 유연성을 길러줄 허리 돌리기도 모두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작품이랍니다. 아, 온몸 전체가 다 이렇게 틀어지면 운동되잖아요. 이렇게. 전체가 다 싹. 아버님 원래 직업이 뭐셨어요? 농부 아니에요? 목수. 목수. 27살부터 이제 절지로 나가서 3년 배워갖고 기능 자격증 따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동사 오야지 얘기해가면서 절지로 다녔지. 50년 경력의 베테랑 목수다운 솜씨. 이제 저기서 운동 다 했으니 집에 가서 해야지 이제.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운동 시간. 이번엔 집 안이랍니다. 예, 춥고 말고. 그래 이제 안에 들어가고. 오래 살려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아버님 운동 끼고 있어가지고 구경 좀 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 홈 트레이닝 기구는 자다가도 생각나면 언제든 운동할 수 있도록 집 안에 만들었답니다.
일찍보다 이런 운동기구 처음 봤을까? 처음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긴 뭘 기가 막히고 맨날 하는 운동. 평소에 좀 운동기구 사용하세요? 안 해도 건강하니 뭐하러 그거 들어서 다리 돌려 쌓고 야단. 운동기구 이런 거 전부 다 만들기 현재 예, 2022년도에 그 3도 화상을 자다가 입었거든요. 예, 화상 여기. 허허. 어디요? 허허 이거 하지 마요 좀. 저 피디님 저 승과. 전기 요 누전 사고로 인해 무려 8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할아버지. 오랜 재활 과정을 겪으며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운동기구들이 어째 영 마음에 차지 않으시는 모양. 또 어디 또 가네. 또 어디 가시다? 난 웃음 나와 저러는 거 들어다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할아버지는 운동 삼매경. 근데 어떤 정형외과 이거 정형외과 주사 안 맞고 이내 낫는 거. 야. 병원 안 가요? 저러고 주사 맞고 저러지. 아버님 장하지 않아요, 저거? 장하긴 뭘 장해 장하. 이거 하지 말라 그러지. 어지르고 막 저런 지저분하다고. 아니. 사실 할아버지의 운동 열정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맛있어. 식사하세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남편 위하는 건 아내. 살림하느라 고생했어. 맛있어요. 투닥거리다가도 서로를 알뜰살뜰 챙기는 부부입니다. 뭐 건강한 거나 소원이지 뭐. 꿈을 그만 주워오고. 아프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건강을 예쁘게 했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더 만들어야지. 네. 나이가 더 들으면 이제 못하니까. 정말 이제 피디님 아드님 또 오셔야겠네. 그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집 애들 또 와서 하지. 또 마을 분들 또 와서 또 하지. 서로가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운동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중이라는데요. 사고 이후 올해로 3번째 맞이한 봄. 나도 뗄람. 그러니까 손님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부지런히 방을 덮이고 준비를 합니다. 동네에 생긴 무료 체육관 덕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운동 열풍이 불고 있다는군요. 그래도 지금 언니 야겠네. 일어나요. 언니 오게. 오, 괜찮은데.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알고 다 만들어 놓나 뭘 이렇게 그냥. 아우, 근데 운동이 확실히 되네. 이게 쭉쭉 뻗어지니까 팔이. 안 할게. 아, 내가 이런 집을 원했는데 우리 집은 이런 집을 또 원했대야 개뿔 딱지나. 뜨거운 바닥에서 몸 지지며 하는 운동은 늘 인기 만점. 뱃살 들어가지 않겠어? 그럴 거면 허리가 안 아프잖아. 허리가 안 아파. 아, 이런 것 좀 우리 집이다 좀 하나 좀 해봐요 좀. 걸쩍거려. 아이, 뭘 거추적거려. 아이, 우리 거실에다 좀 이거 좀 하나 해놓어요. 아, 이거 딱이네. 내가 보니까 돈도 별로 안 들을 것 같은데. 근데 목안 먹이. 이렇게 본인이로 살살 아픈 부분을 대고 눌러. 그건 좋네. 조금 살살. 이거 얼마요? 싸게 살라고. 이거 달랑 좀 싸게 좀. 그런 거 만들고 또 오셔서 하면 또 건강이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좋지. 이럴 때가 가장 보람찬 순간이라죠. 손님들의 칭찬에 힘입어 작업실을 찾은 할아버지. 새로운 운동기구를 만드는 중인데요. 아, 몸에 넣으시오. 또 작품 하나 또 만들어야지.
새로운 운동기구 소식에 누구보다 귀 기울인다는 마을 사람들, 내친 김에 손도 거들어 줍니다. 슬리퍼에 삽자루까지, 이건 또 무슨 운동기구일까요? 이거 테스트를 해봐. 이제 잘 됐나?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해라 이건 발 이렇게 흔들한 거고. 이쪽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어가는 팔다리 관절을 위한 관절 운동기구라네요. 형님, 네. 이거 저 마을 회관에다 기증이야. 아이고 뭐 마을 분들이 뭐 좀 운동 해봐갖고 좋다고 하면 갖다 놓아야지. 이저 뭐 언니 이 하우스는 원래 뭐 심으려고 한 거 아니? 왜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공장 차려놨으니 어떻게? 고물 공장. 열무도 심고 시골에 반찬해 먹는 거. 지금 하나도 못 심잖아요. 지금 다 창고로 쓰여 먹는. 창고. 창고. 이튿날 홀로 시장을 찾은 할아버지. 이번엔 운동기구가 아니라 평범하게 장을 보러 오셨나 본데요. 수많은 해산물 사이 할아버지 눈에 띈 이것. 이건 하나 다 갖고 와도 쪄서 발라먹자.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이거? 아니 좋아해. 밥상에서 빼놓지 않는 메뉴라죠. 이거 갖고 와서 쪄서 먹으면 이게 몸도 보신되고 겨울에 운동하는데 좋고. 지나가던 할아버지의 발길을 붙든 한 매장. 색색의 고운 옷들을 보아하니 여성복 같은데요. 이런 거는 이쁘네요. 그럼 그 돈 괜찮죠? 네? 그 돈이니까 괜찮죠? 겉옷 글쎄. 예예 그 돈. 어머니 옷 사주려고 온 거예요? 아이 추운데 맨날 집에서 고생했어서 그래서 그럼 이거보다 이게 색깔이 나을 것 같아. 아니 이 색도 좋아요. 좋습니다. 네, 갖고 잘 입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달음에 집에 돌아와 할머니부터 찾습니다. 저는 다 고물 주사 나간다기다 오다가 하나 또 풀어주라고 하나 이 아이고, 그러니 웬일이야. 고물 팔아서 사온겨? 그골 부러진 거 하려면 옷 하나 사다 줘야지. 여자들은 옷이 재고니까. 고물 자꾸 주워오라게 하거든. 고물 자꾸 주워오라게. 맞죠? 네, 어머니 잘 어울리시네요. 뒤에 맞지? 그 기럭기랑 다 좋네. 웬만하면 다 맞아. 기럭기랑 다 좋아. 그러니까 어머니 딱 옷걸이가 좋으셔 이게. 옷걸이가 좋다. 다 됐네. 뜻밖의 선물이 참 기쁘고 고마운 마음. 배고팠을 남편을 위해 서둘러 간식을 꺼내드는데요. 다 익었어. 아, 이놈 잡수래요. 아유 고마워요. 항상 서로를 먼저 챙기는 부부. 그 마음을 알기에 오래 함께할 수 있었겠죠. 아 자기도 이것 좀 한번 해봐. 이거는 내가 해야지. 너무 해주면 큰일 나요. 목 너무 찔러. 장단 이거를 눌러보요. 아프다고 하지 말고 여기 장단지. 예, 장단지는 네, 이제 이렇게 젖혀갖고. 이쪽으로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나 현장에 다니면서 저 뭐야 계속 일 다닐 때 온 애들 키워가마 소 키워가마 농사짓고 다 해가마 뭐이 식구가 그렇게 악착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직장에 맘대로 나돌아 다니고 이제 그렇게 너무 고생 많이 했어. 그래갖고 주름 생겼어. 미안해. 미안해. 뭘 미안해. 살아나가는데. 또 하나 주웠어. 돈 속에다 버린 거 한 달 됐어. 근데 고물 주워오느니 1등이요? 고물 주워오느니 1등이라고. 이런 걸로 작품 만들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 그걸로 많이 만들어요. 애들 손주다로 와서 운동하면 좋고. 이제 여기다 하나 떠놓고 저기다 놓고 동서남북이다. 저 시계 고물 또 주워다 놨네 거기다? 또 그러면 좋잖아 또. 이게 그런 거.
아, 고물 아저씨라고 인정. 나이 먹어서 이제 위험하니까 자꾸 이제 걱정하는데 그래도 이제 활동할 만하니까 해야지 자꾸. 이거 좀 봐. 고물 주다 고물 아저씨 다 절단 나갔네. 할아버지의 열정적인 운동 사랑은 앞으로도 오래 둘이서 함께 새 봄을 맞이하고 싶어서겠죠.